이걸 누군가 받아내지 못하면 사실 집값이 쉽게 말해서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부동산을 갖고 있는 그 비중이 대한민국이 높다면은 이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다시 한국 부동산에 좀 넘어와서요. 하반기에 중요한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하반기에 중요한 이슈는 뭐 특별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계속 이슈화가 될 것 같고요. 한 뭐 이번 달 안에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선도 지역 지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자자잔하게 이슈가 될 것 같지만 큰 이슈는 아닐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는 거시경제 변수가 좀 이제 대두가 되겠죠. 뭐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뭐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고물가 이렇게 3고가 지속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어떤 대외 경제 변수가 투자 수요라든가 아니면 집을 투자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큰 이슈는 없다, 하반기에는. 그렇게 고금리 측면에서 그러면 올해 금리 인하가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생각했던 건 빠르면 3월, 뭐 아니야 늦어도 6월. 지금은 이제 9월에 안 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의구심도 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시장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미국과 한국이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 지수를 산정할 때 이게 주택에 대한 비용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거의 3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계속 최근처럼 월별로 오르기 시작하면 사실 물가가 진정되긴 좀 어렵고 특히 고환율이 시작되면 물가가 내려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게 힘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현지 대표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물가를 산정하는데 주택 비용들, 아까처럼 인건비뿐만 아니라 임대료, 그리고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가 저는 이제는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데도 미국의 주택 임대료가 되게 중요해요. 주택 임대료가 떨어지면요, 금리 인하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미국의 주택에 대해서 렌트비가 좀 진정되고 좀 하락할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그 임대주택도 많이 부족해요. 예,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그 매도 물건도 부족하지만 미국에서는 임대용으로 나온 주택 역시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임대 자체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임대료가 로켓 상승을 했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그러나 살짝 내렸어도 다시 또 반등되는. 그러니까 업앤다운 하면서 완만하게 유지되거나 또는 살짝 올라가는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료에 대한 어떤 변화가 과연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틀려요. 물론 한국도 모든 이런 가격의 변동이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구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가 유입되는 곳은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가는 쪽일 거고요. 유출되는 곳은 또 당연히 내려가겠죠. 특히 맨하탄 같은 경우는 사실 임대료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나 또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이러한 신생 저물가 지역은 임대료가 지금 내려가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전역의 어떤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 업앤다운은 하더라도 이게 확 지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미국의 주택 관련 비용이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요. 거기다 대고 예를 들어서 중동의 불안이라든가 유가가 진정되지 않으면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거시경제 변수나 금리를 예측하기는 사실 힘들겠지만 전 이건 이코노미스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예측합니까? 다 인하를 예측했지만 안 됐잖아요. 근데 그 변동 원인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제가 볼 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굉장히 빠른 시기 안에 또 하나 큰 폭으로 인하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근데 이제 김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임대료의 그런 미세한 변화들 그리고 지속된 변화의 이면에는 제가 볼 때 큰 변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은 변화를 통해서 큰 변화를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에 그래서 주택시장이 큰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이제 김 대표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게 미국 전역의 주별 주택가격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이렇게 진할수록 가격이 상승폭이 큰 거고요. 반대로 연할수록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일종의 썬벨트라고 하는 요 밑에 지역의 색깔이 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지역이 지금 집값 상승이 되게 크고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선호 지역이었던 이렇게 북쪽에 이거는 그 반대로 뭐 스노우벨트라고도 하고 디트로이트 이런 지역. 그래서 이런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좀 둔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이유 전에 잠시만요. 썬벨트와 스노우벨트가 뭔가요? H. 네. 좋습니다. 우리가 썬벨트 지역은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요, 미국 지도가 있잖아요. 거기서 중간을 생각해서 남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남쪽 지역을. 남쪽이 썬벨트, 네. 위쪽이 예, 그리고 디트로이트를 근처로 한 그쪽을 우리가 스노우벨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역사적 배경은 뭐 김현주 선생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남북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남북 전쟁이 있은 그 전에는 뭐냐면 남쪽에 훨씬 더 인구가 많았죠. 그러다가 북쪽에 공업단지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남북 전쟁에서 북쪽이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남쪽의 인력들이 대거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미국의 인구 이동 역사는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게 사실 그동안의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요거 한번 보실래요? 근데 집값이 왜 이렇게 변동되냐면 이게 인바운드 무브 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빨갛게 표시된 지역은 인구가 지금 감소하는 지역이고요. 밑에 지역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란 색깔로 한 지역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남북 정책 이후로 처음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북쪽에서 인구가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까처럼 집값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아까 이제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썬벨트 쪽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김 대표님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오셨어요. 여기서 사업을 하시고 남쪽에서 아틀란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핫한 곳에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진짜 잘할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실제로 인구 이동이 좀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어떤 그 실제로 한번 말씀해 어떤 주세요. 변화가 좀 있을까요, 썬벨트? 엄청 많이 느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이러한 변화는 사실 2016년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코로나 때 기점으로 해서 급속도로 인구가 더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다는 건데요. 어떤 거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냐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직업이 이제 부동산 쪽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새 집 분양하는 데를 제가 자주 다니거든요. 가면은 이제 모델하우스도 있고 이제 짓고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 모델하우스로 가면은 사람들이 집이 필요하니까 줄을 지어서 그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러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를 6시에 보통 문을 닫는데 5시 50분에 거기를 갔더니 이미 사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있는 사람들도 다 못 보니까 내일 왔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는 흔쾌히 그럼 내일 오겠노라고 하고 나왔는데 모델하우스 앞에 큰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미 왔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차 번호판이 있잖아요. 근데 60%가 조지아주인데도 조지아주의 번호판이 아니에요. 그만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거를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부동산 그 전문 기업이니까 저희가 하는 영역이 이런 자산 관리, 그러니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의 어떤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트랜잭션에 대한 영역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자산 관리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요, 그 세입자들이 집을 찾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써요. 예, 지원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무조건 렌트를 주는 게 아니라 크레딧도 체크해야 되고, 뭐, 백그라운드 체크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받은 그 어플리케이션만 봐도요, 60%가 그 이상 다른 주에서 이사 오기 위해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보면은 우리가 그 영어로는 리로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타주에서 아틀란타로 그 직장이 있어서 이제
직장 때문에 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럼 이제 기업이 그만큼 들어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또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가 자석 같은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주류 시장을 설명을 한 거고요. 그 우리 한인들의 인구만 보더라도 현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거를 많이 느끼는 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 대기업들이 조지아에 많이 진출을 했잖아요. 네. 근데 주재원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재원들이 거처할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한 그 임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잘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집이 없으니까요. 집이 예, 그래서 구하기 힘드니까. 네, 그리고 또 미국이라는 데가 그 집을 뭐 그 투자하시는 분이 사서 무조건 렌트를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제한이 있어요. 렌트를 놓을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못 놓는 데가 있다 보니까는 그만큼 매물도 부족한데 또 임대를 놓을 만한 매물은 더 부족하니까. 그래서 주재원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뭐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까지 하면은 엄청난 분들이신데요. 거기를 가면은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그 백인들이 많아요. 원래 그 도시가. 근데 한국 분들이 많이 늘었죠. 늘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거주할 집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대기자 명단에,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것도 대기자 명단이고 임대를 하는 것도 대기자 명단을 거쳐야 되는 이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사실 인구가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한인들의 인구가 주로 어디에 많이 몰려 있었냐면은 옛날부터 거대 도시였고, 그리고 고물가 지역이죠.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뭐 뉴욕 이런 데였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요, 지금 한인들의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당연히 지금 로스앤젤레스예요. 그리고 2위가 샌프란시스코고요. 그다음에 3위가 뉴욕이에요. 그리고 아틀란타가 갑자기 4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3위가 뉴욕인데 한인 수가 지금 24만 명이고요. 아틀란타가 4위잖아요. 근데 한인 수가 2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위와 4위의 차이가 3만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뉴욕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3, 4위가 바뀔 수가 있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애틀란타는 제2의 뉴욕이라고도 불린다라는 그 문장을 썼어요. 그만큼 뉴욕하고도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런 인구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게 순인구 이동이라고 그래서 각 주별로 표시해 드린 건데, 일단 요 기간만 따지면 플로리다하고 텍사스, 그리고 말씀하신 조지아나 테네시, 뭐 아리조나, 아이다호 이런 지역들, 과거에 보면 인구가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지 않은 지역들이 최근에 인구 증가가 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많이 살고 인구가 유입이 많았던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이런 뉴저지 이런 지역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또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왜 이사하냐, 그리고 누가 이사하냐, 이건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봤더니 일단 우리가 MZ세대라고 하죠. 그런 젊은 층의 이동이 사실은 많다. 요거하고 베이비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들한테 왜 그러면 이렇게 이사하냐?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리로케이션 하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여론조사한 걸 보면 affordable housing이라고 그래서 일단 북쪽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safer area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공장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지역에 뉴잡이 있으니까 그런 잡을 찾아서 이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듣기에는 북쪽보다도 예를 들어서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해서 새 집이 많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신흥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집을 지었고, 그래서 뭐 로스앤젤레스에서 막 50년, 60년대 집 살다가 맨날 수리하다가 남쪽에 왔더니 우와, 거리도 좋고 막 쇼핑몰도 너무 가깝고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특히 한국 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같이 갔다 온 것처럼. 그럼요. 진짜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로 젊은 세대가 좀 옮기고 거기에서 오니까 집값도 싸고니까 만족도가 큰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
갑자기 완전 다른 이거 얘기 더 할까요? 아니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이제 비교하고 싶은 네. 거죠. 한국에서는 이제 출산율이 지금 0.6명, 뭐 서울은 0.5명대를 지난 4분기였나 1분기 때 뭐 찍었다고 좀 정확한 자료 지금 자막 뜨고 있을 텐데 인구 감소가 고령화시에 부동산 자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한국이 자산의 70%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동산 비중이 워낙 큰 것도 문제고 이게 0.7명, 0.6명이라는 건 사실은 네. 충격적인 수치인데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부부가 예를 들어서 만나서 한 명을 낳으면 그게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 한 명을 낳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200명이 60명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그게 60명에서 또 0.67이 유지가 돼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죠. 60명이 만나서 결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30명에 0.6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1점 반세대가 넘어가면요. 그냥 폭발적으로 감소해요. 깜깜하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200명에서 60명 낳고 60명은 어떻게 되냐면 30명에서 또 0.6명이거든요. 저라도 얼른 빨리 결혼해서 낳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이 인구 문제는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한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가구가 부동산 자산 비중이 70% 정도 되고요. 네. 근데 이게 연령별로 좀 달라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30대나 40대는 부동산 비중이 50%인데 고령 세대로 갈수록 65세 이상의 가구주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81%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갖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이브 부모 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퇴직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초고령 사회로 한국이 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가 사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의 금융시장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없던 변화는 뭐냐면 고령 세대가 보유한 아파트의 매도 물량과 그리고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제는 고령 세대가 집을 그동안에 갖고만 있었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해서 기대하면서 계속 보유만 했었는데 드디어 팔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세대가 워낙 많은 부동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팔기 시작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이 증가하고 이걸 누군가 받아내지 못하면 사실 집값이 쉽게 말해서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고령 세대의 아파트, 부동산이 어떻게 처리되는가가 한국의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한국하고 미국을 이제 비교하실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 부동산 자산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저희는 돈이 생기면 계속 부동산만 사왔어요. 부동산 사고 또 부동산 가격 오르면 팔아서 또 부동산 옮기고 그랬는데 미국은요. 가계 평균으로만 일단 보면 부동산 자산 비중이 30%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자산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좀 다를 수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령 세대의 자산을 보면 부동산 자산 비중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충격이 사실 고령화 때문에 충격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보셨을 때 한국이 유독 부동산에 집착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땅이 미국하고 비교했었을 때는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희소성이. 네, 희소성 그리고 인구 밀집도가 한국은 굉장히 이렇게 편파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부 지역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 본 어떤 한국에서의 부동산 투자라는 그 의미는 미국에서는 사실 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투자라는 단어밖에 없는데 한국에는 투자가 있고 투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투기란 단어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왜 또 부동자산에다가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아까 말씀하신 김 작가님 말씀하신 어떤 희소성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유별나게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 국가나 아시아에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이런 투자의 다양성,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만 보더라도 부동산 자산의 어떤 그 소유가
30%라고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고를 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런 주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채권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미국 주식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전에는 미국 주식 그렇게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배당금 이런 얘기 잘 안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 주식이 5, 6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보편화돼서 미국 주식은 참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가는 정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령화 시대에서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그 비중이 대한민국이 높다면은 이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 왜 인도라는 나라를 보더라도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 미국 부동산에 투자한 국제 투자자의 순위에 5위 안에 들었거든요. 4위였단 말이에요. 중국이 여전히 1위였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1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투자 포트폴 다양성이 지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5개국은 어디죠? 중국, 인도, 중국, 일본 있을 것 같고. 일본은 없어요. 없구나. 네,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인도, 콜롬비아. 근데 중국은 거의 매년 국제 투자자의 그 5위 안에 항상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해지라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 특히 고령 세대가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은 건 어떻게든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일종의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투자에 대한 마인드, 생각. 그리고 내가 뭘 투자했다. 이 생각은 언제 결정되냐면 쉽게 말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그리고 내가 돈을 벌기에 대한 시점부터 한 10년간 그 결정된다고 봐요. 투자에 대한 생각이. 근데 우리나라 고령 세대들은요, 그 기간이 언제였냐면 정확히 1980년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계속 오르는 자산이고, 부동산은 투자 자산이고, 부동산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인식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반대로 미국은요, 이 고령 세대가요.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1980년대, 90년대 그 기간이었잖아요. 그때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주식 투자하고 연금으로 주식 투자하고 이런 게 이제는 체득화된 거죠. 지금 미국에서 우선한 건 주식이고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될 수는 없고 또 세대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음 세대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40, 50대인데 40, 50대는 서브프라임을 경험했어요. 그 기간에.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40, 50대가 무주택자가 많아요. 그 막 직장 생활하고 이럴 때 부동산 때문에 막 뭐랄까 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린 경험을 사실 했으니까. 근데 미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해요. 40, 50대라고 좀 젊은 세대는 사실 주가가 폭락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최근에 다시 물론 오르고 있지만 그런 이제 변화를 보실 때 어쨌든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좀 불가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